뉴욕 증시가 71년 내 최고의 9월 실적을 기록한 데 따른 차익 매물로 약세로 마쳤습니다. 지표가 예상보다 좋았지만 지표 개선으로 이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이 희석된 점도 부담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도 미국 경제 지표에 힘입어 상승을 시도했었지만 약세로 끝났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세가 장중할 때 주춤했고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 얼라이드 아이리시뱅크의 국유화 소식이 부담이었습니다. 유가는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급등세를 보이며 배럴당 8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11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2.7% 급등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지역의 제조업 경기가 예상을 깨고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월 56.7%에서 60.4%로 올라 시장의 예상도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 1.7%로 소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소비 지출과 기업 재고가 수정되면서 영향을 줬습니다. 한편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6,000건 감소한 45만 3천 건을 기록해 예상보다 좀 더 줄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샌 증시의 최혜린입니다. 9월 마지막 거래일이 뉴욕 증시에서 간밤에 열렸는데요. 소폭이나마 약세로 끝났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다 그 하락률이 0.3에서 0.4%가량이었는데요. 최근 들어 약 한 70년 동안 이렇게 좋은 뉴욕 증시 9월장은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다우는 이날 마지막 거래일에 조금 약세를 보였지만 한 달 동안 무려 7% 이상이나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매물의 날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표는 일찍 좋았는데 이상할이 많지 약세로 끝난 날이기도 했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표가 안 좋아도 오른 날이 있는 반면에 이날은 지표가 일찍 좋아도 약세로 끝이 났군요. 일단 지난 화요일장에 그랬었죠. 지표들이 좋지 않았지만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저점에서 양선으로 끝났는데 오늘은 지표들이 좋았는데 오히려 이것이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희석시키면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유럽발 낙지도 나왔었고 시장 전체적인 흐름도 장 초반에 좋지 않았는데 지표들이 좋아지면서 상승 반전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9월 최고로 상승했다. 71년에 9월이 최고 상승했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은 흔들리지 않겠는가는 차익 매물이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나타나주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미증시도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베이스 캠프 같습니다. 우리가 산을 등정할 때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갈 수 없듯이 결국 가다 쉬다가 하는데 그 쉬는 과정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고 기존 전체적인 흐름은 아직까지는 크게 깨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깨지지 않은 흐름 속에서도 지표들이 좋아졌다는 것은 여전히 향후에서의 긍정적인 신호. 특히나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고용 지표들 중에서의 좋은 신호가 나왔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고용 지표 먼저 한번 살펴보죠. 개장 전에 미국 2분기 GDP 성장률하고 함께 나왔던 것이 이제 항상 루틴하게 주간 단위로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지난주에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의 숫자가 예상보다 더 많이 줄었다면서요? 예, 일단 지금 시점에서 미증시가 살아나기 위해서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다들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고용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시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결국에는 소비 패턴도 계속적으로 미국의 소비를 차지하는 비중도 한 70% 이상인데 이것을 살리려면 고용이 좀 좋아진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은 예상보다 더 많이 감소해서 더 이상의 해고는 없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그 월가 쪽에서도 그 기업들에서 해고의 바람이 분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취업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6,000건 감소하면서 45만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예상보다도 많은 감소치를 보여주었고요. 특히나 4주 평균으로 봤을 때도 일단 46만 4천 건에서 45만 8천 건으로 한 6천 건 정도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아직까지 시장에서 고용 지표들이 완전히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겠지만 기도 이 주간 실업수당 건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없지 않느냐. 특히나 4주
하주 평균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어서 고용시장의 개선 효과가 지금부터 서서히 나타나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 섞인 부분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개장하기 전에 이렇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함께 공개가 됐었던 또 괜찮았던 지표가 바로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었는데, 성장 그 폭 자체, 상승폭은 조금 많이 뛴 것은 아니었지만 아주 소폭이나마 상향 수정은 됐다면서요. 결과가 어땠는지요? 일단은 나름대로 1.6%에서 1.7%로 일단은 소폭 상향 조정을 했지만 네.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큰 그런 영향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앞서 상무부가 2달 전에 2분기 성장률이 연율 2.4%를 기록했다라고 최초 발표하고 나서 한 달 전에는 이를 대폭으로 1.6으로 대폭 수정을 했고, 또 이번 달에 한 1.75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뭐 시장에서 크게 상향 조정된 부분은 시장에 좀 어느 정도는 반영되고 있지만 네. 이것이 완전하게 뭐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또 나중에 나타나 주고 난 이후에 또 확정치가 나오면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를 판단되고 있습니다. 소비 지출과 기업 재고의 수치가 조정되면서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까지 GDP 성장률이 이 앞전에는 2.4%까지 기록했다가 최초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1.7%까지 올렸다 하더라도 이 앞전에 발표했던 내용들이 좀 컸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한 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시장에 큰 영향을 줬던 지표가 혹 이것이었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이제 두 가지는 고용지표와 더불어서 개장하기 전에 공개가 됐었던 것인데, 시카고 지역의 제조업 경기의 어떤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시카고 9월 PMI 지수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 제조업 지표들이 그다지 썩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여기에 거는 기대도 크지 않았었는데요. 예상을 깨고 확장 국면이 좀 더 괜찮은 쪽으로 진행되는 걸로 나왔다고요. 일단 뭐 시카고 지역의 그 구매자 관리 지수인 PMI 지수가 일단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56.7 정도를 예상했는데 60.4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50만 넘으면 확장 국면인데 확장 국면을 좀 넘어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시카고 지역의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에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뭐 미국 같은 경우 소비가 모든 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조업이 큰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조업 지수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뉴욕의 제조업 지수라든지 뭐 다른 쪽으로 나오는 것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시카고의 제조업 지수가 어느 정도 예상보다 좋아졌던 이런 부분들이 장세의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미국에서 제조업 지수들이 완전하게 선행적으로 좋아지는, 전체적인 좋아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일부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는 점이 아직까지 미증시에서도 단기적으로 지역별로 나오는 이 구매자 관리 지수들이 그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시장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역별 편차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체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체크하지 않나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의 전반적인 지역 가리지 않고 제조업 지수가 모두 일제히 좋아지는 날, 그날에 또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다 싶은데요. 어쨌거나 실업수당 그리고 제조업 지표마저도 개선이 됐고 큰 의미를 띠지 못했지만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도 아주 소폭이나마 미미하게나마 상향 조정은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은 뉴욕 증시가 당연히 9월 마지막 거래일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라고 해야 될 텐데, 일단 약세로 끝난 이유를 지금 이제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렇게 지표가 좋아지니까 오히려 지난 화요일장하고 반대로 연준에서 이렇게 지표가 좋은데 뭐하러 돈을 풀겠어라면서 양적 완화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빠졌다라고도 하셨는데, 그만큼 또 9월장이 많이 앞서서 먼저 올랐기 때문에 마지막 날 약간 조정받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날 왜 빠졌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그 연준 내에서도 우리가 지금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연준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한쪽 목소리가 나면서 무조건적으로 양적 완화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전일가 나온 내용들 보면 연준 내에서 강원파의 논쟁도 상당히 크거든요. 네. 매파로 여겨지고 있는 필라델피아 연방의 총장 같은 경우는 연준의 국채 매입에 반대 입장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스턴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비둘기파로 적극적인 옹호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내용들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경기 디플레이 위험이 크지 않고 양적 완화를 한다 해도 경기 부양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결국에는 지금이 적기이고 미국 경제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좀
느리다 보니까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어서 지금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디플레이션 위험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매파와 비둘기와 엄청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서 경기 지표가 좋아지면 그럼 경기 지표가 좋아졌는데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밀린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영향이 좀 컸던 그런 부분이고 특히나 9월에 상승률이 71년의 최고치라고 봅니다. 우리는 급등을 하면은 차익 매물을 내놓고 싶은 그런 마음처럼 결국 미증시도 급등 이후에 이어지는 차익 매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이 또 올랐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분기 말이고 9월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해서 또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수익을 좀 종목들을 팔아서 확정 짓고 싶은 그런 윈도우 드레싱 역할도 조금 지표 약세에는 그런 전반적인 증시 약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윈도우 드레싱 을 뭐 여러 업종에 걸쳐서 많이 한 것 같은데 에너지주 빼고는 거의 다 내리는 분위기였다면서요. 일단 에너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유가가 한 80포인트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체적인 또 수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그 에너지 관련주들은 이제까지 유가 때문에 좀 상승할 때 좀 제약을 받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업종별로 좀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까지 시장을 좀 이끌어주던 IT를 중심으로 반도체가 단기적으로 반등의 모습을 선봉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 IT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들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운송이라든지 그리고 유틸리티의 모든 업종 전일 같은 경우 그 제약주들이 반등을 좀 이끌었는데 이 제약주들도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그 시장 소강 국면 속에서 결국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결국 에너지 관련주들은 유가 상승과 함께 좀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개장 전에 나왔던 지표도 좋았었는데 뉴욕 증시가 아주 개장하기 전에 조금 부담을 느끼는 요인도 있었습니다. 유럽 쪽이 최근 들어서 다시금 슬금슬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페인의 신용등급 하락 얘기도 들리고 아일랜드에 있는 두 번째로 큰 은행은 또 국유화한다라는 소식도 있었죠. 일단은 이 앞전에 그 아일랜드 은행 중에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앞전 재료에서도 큰 비중 줬었습니다. 그 300억 유로 정도의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아일리스 뱅크가 결국 국유화 논쟁에 또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럽 증시에는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있고 무디스가 그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에서 AA1으로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나타나는 유럽 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재료에 의해서 하락을 했지만은 장중엔 또 유럽 증시도 플러스 반전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증시도 일단 상승 반전했기 때문에 유럽 증시도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반등했지만 결국에는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밀리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시 종목들 중심으로 좀 악재가 나온 종목들이 좀 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쉐린이 이번 주 초반에 그 증자 계획을 발표해서 그 계속적인 매물 부담에 의해서 오늘 밀렸고요. 또 네. 그 은행주이던 클레디오 아클레이콜이라는 그 은행이 있는데 참 발음도 힘듭니다. 3.5% 하락하면서 은행주들이 전체적으로 그 신용등급 하락과 함께 매물에 막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대신 독일이라든지 영국 이런 쪽에서 보면은 에너지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 있던 미증시에서도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했듯이 유럽 쪽에서 에너지 관련 반등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미증시나 유럽 증시나 단기적으로 특히나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유럽 증시 자체보다는 미증시의 눈치를 여전히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 악재가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장중에 반등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표 개선에 양쪽 완화 안 할 수도 있다 때문인지 달러화가 다시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유가도 아까 배럴당 80달러에 육박했다라고 하셨는데 유가도 또 금값처럼 랠리를 보일까요? 아니면 80달러 선에서 다시 막힐까요? 일단은 이제까지 유가는 계속적으로 70에서 80달러 사이에 박스권대로 움직였습니다. 이제 박스권 상단에 와 있는데, 일단은 미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유가의 반등의 큰 폭 상승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80달러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이제 고점대에 대한 매물들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유가가 상승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경제 지표의 개선도 있지만은 달러 약세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요즘에 그 환율 전쟁이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들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나타나준다면 결국에는 유가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경기 지표라든지 미국의
소비 심리라든 이런 지표들보다는 결국 달러 약세에 대한 이런 영향이 받아서 결국엔 좀 더 추가적으로 유가도 함께 상승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대안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그 유로가 다른 그 국제 유가의 기축 통화로서의 그 하나의 축을 차지한다고 했지만 결국 재정 위기로 인해서 또 그런 부분이 쏙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그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유가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결국 추가적으로 지금부터는 그 금값과 함께 상품주들의 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요, 9월장이 뉴욕도 완전히 다 닫혔습니다. 우리가 먼저 9월장을 마무리를 시간상 짓긴 했었는데, 9월 뉴욕 증시 71년 내 최고로 좋았다라고 하니까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김관수 차장님은 뉴욕 증시 9월을 뭐라고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더블딥의 어떤 그런 우려를 많이 씻은 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앞전에 그 우리 증시라든지 미 증시에서 가장 영향을 받았던 것이 유럽의 재정 위기였습니다. 네. 이 재정 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것이 또 미국의 더블딥이라는 그런 우려 속에서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을 보였는데 이제 재정 위기도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악재성 재료가 시장에 좀 반영된 것 같고 특히나 더블딥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9월장은 미 증시의 반등이 결국에는 악재성 재료들이 시장의 밑으로 가라앉는 수면으로 가라앉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9월장의 가장 상승세를 가파르게 보여준 이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런 모습이지만 미증시가 우리 증시도 결국에는 고점 돌파가 되었고 그냥 1900선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당분간 미증시도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차이점이 한번 나올 수 있어도 상승 기조의 모습은 그대로 이어질 수 있고 이제까지 시장에서 가장 억눌렸던 더블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증시도 결국에는 급등 이후에 이렇게 미증시 이 앞전에는 한번 급등하고 조정을 받으면은 대부분 16,000원까지 갔다가 만을 깨고 다시 한번 15,000원 가면 또 만까지 밀리면서 순간적으로 밀릴 때 좀 장대 음봉으로 밀리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견고한 그런 모습 특히나 하락할 때 지표가 좋지 않으면 또 양적 완화에 대한 이런 재료가 나오면서 받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당분간은 급등 이후에 채용을 맡긴다 하더라도 미증시도 여전히 상승 기조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접근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베이스 캠프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좀 정상 쪽으로 등반을 하다가 지금 잠깐 쉬어가는 그런 국면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미국의 다우는 에베레스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산 봉우리는 어느 정도 포인트가 될까요? 일단 우리 증시가 지금 1900선에 가까워지면서 20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그 정상을 탈환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 분기나 내일 1/4분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미증시가 완전히 탈환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한 7분 응선 정도는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남아있고 우리 증시도 지금 거의 8분 응선, 9분 응선까지 왔는데 결국 이것이 결국에는 고점 돌파가 되면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그 상승 추세를 그대로 지켜보고 있고 상승하다가 꺾이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부터 조심하는 요즘 들어서 시장 자체적인 수급에서 외국인 주자들의 매수가 너무 폭발적이고 좀 공격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선물에서 해지성을 좀 많이 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들의 매매 패턴이고 옵션 쪽에서도 해지를 좀 많이 하는 것이 그만큼은 해지를 해주는 것인데 주식의 매수에 비해서 해지 규모가 더 적다는 것은 결국 추가적으로 긴 안목을 봤을 때 상승 쪽에 좀 랠리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고 미증시도 여전히 단기적으로 급등 이후에 차익 매매 나왔지만 여전히 고점 돌파 이후에 기간 조정이라면 다시 한번 반등 특히 장중한테는 1950단대까지 갔다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 기조의 추세는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현 위치 그리고 앞으로 상승 트렌드를 계속 타면서 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뉴욕 증시는 9월 마지막 거래일에 조금은 아쉬운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표가 좋긴 했었지만 9월 들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 때문이었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는 뉴욕 증시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또 오른 바 있기 때문에 오늘은 뉴욕장에 그렇게 영향 없이 우리 증시 나름대로 또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오늘 10월 첫 거래일을 맞게 되는데요.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죠.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김학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외국인들이 어제 또 어마어마하게 사줬습니다. 현물만 4천억 이상, 지수는 1870선 돌파. 이제는 뭐 정말 자고 나면 연중 최고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형주들의 상승 탄력이 둔화된 것이 또 조금 이상한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이유가 뭔지 전 일정 정리하면서 함께 좀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다우지수가 이제 3거래일 전일 국내 증시의 입장에서 전일의 입장에서 보자면 추가적으로 뭐 다우지수가 소폭 전일 하락하긴 했지만 3거래일째 이제 그 다우지수가 횡보를 하면서 그 영향이 국내 증시에 좀 그대로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대형주 시장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역력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의 1800포인트 돌파의 주역을 담당을 했었던 이 자동차 업종이 뭐 대표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 자동차 업종의 경우에 그 핵심주라고 볼 수 있는 현대차나 기아차, 뭐 현대오비스, 글로비스 뭐 이런 종목들이 네. 3거래일째 횡보 내지는 둔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오른 부분들을 계속해서 오른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네. 시장 대비해서 시장의 주도 업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러한 모습은 뭐 비단 자동차 업종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동차 업종과 함께 1800포인트 돌파의 주역을 담당했었던 것이 조선업종과 건설업종인데요. 네. 이러한 업종들 역시 모두 마찬가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래서 올라온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그 둔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그러한 모습까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1800포인트 돌파의 주역을 담당을 했었던 이러한 그 대형주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뭐 크게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이러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좀 크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이 조정의 성격이 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정으로 해석하는 두 가지, 그러니까 단기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해석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 매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매기가 대형주에서, 즉 블루칩에서 이제 옐로칩 종목들로 좀 확산이 되고, 특히 이제 전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옐로칩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작은 옐로칩, 네. 예를 들면 뭐 시가총액이 한 5천억에서 1조 정도 사이 되는 네. 그러한 옐로칩들로 해서 시장이 급등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은 사실상 뭐 3일 동안 정체를 보였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지만 대형주 중심으로 보면 네. 하지만 뭐 이 중형주 중심으로 보면 뭐 계속해서 급등해 나가는 네. 이러한 양상들이 좀 펼쳐진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시가총액이 한 1, 2조가 이렇게 넘는 기업이 상승하는 경우는 네. 대부분 이제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이 업종 내에서 2등주 혹은 3등주 이런 후발주들의 성격이 좀 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중심으로 해서 좀 급등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매기 확산의 국면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 매기 확산의 국면에 사실상 그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시장을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종의 후발주라든가 이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급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이러한 그 블루칩 아니면은 뭐 꼭 대형주가 아니더라도 업종에서 1등하는 종목들 위주의 그 반등이 네. 일어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 뭐 소외의식을 들 수는 네. 있습니다. 하지만 뭐 매기 확산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업종 1등주라든가 이 블루칩 위주의 거래를 계속할 필요가 있지만 네.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매기 확산을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을 지금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겠네요. 일단 단기로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선, 건설, 자동차, 특히나 블루칩에서는 이제 옐로칩으로 갈아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 단기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단기 투자자라는 건 사실상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그 매매가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모두 다 심리와 수급을 중심으로 시장을 대응을 하는 이 단기 투자자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이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대형주 혹은 이제 블루칩 위주의 종목에서는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려면은 뭐 또 다른 상승 에너지가 큰 상승 에너지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뭐 해외 증시의 여건도 그렇고 뭐 그럴 만한 단계는 아직 아니다. 또 이 3거래일째 조정을 보였지만 아직 급등에 비하면 조정의 기간이 좀 충분하지 않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옐로우칩, 특히 옐로우칩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작은 네. 5천억에서 1조 사이 정도 되는 네. 이러한 옐로우칩들 전일 많이 급등을 했는데 네. 또 전일 못 오른 이러한 옐로우칩들 중심으로 해서 좀 시장을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학겸 차장님께 이제 그 옐로칩이 어떤 것인지, 살만한 옐로칩은 뭔지 여쭤보기 이전에 어제 이렇게 또 그제 옐로칩들이 블루칩을 밀어내고 오히려 더 높은 아주 상승 탄력이 좋아 보였다라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예, 대표적인 사례로 전일 그 거래소 시가총액 200개 종목 중에서 가장 크게 오른 옐로우칩인 그 넥센타이어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넥센타이어는 시가총액이 한 8천억 정도 되는 이 타이어 업종 후발주입니다. 선발의 역할은 한국타이어가 하고 있죠. 네. 예전에 이제 금호타이어가 이등주 역할을 했었는데 금호그룹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되면서 시장에서 좀 다른 차원으로 좀 보고 있고 지금은 이 넥센타이어가 이등주 혹은 후발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선발주와 후발주가 시장에 그 반영되는 그 등락을 보이는 양상들이 이제 명확히 다른데 네. 그러한 예를 한번 넥센타이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넥센타이어의 일봉을 보고 계신데요. 넥센타이어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국타이어를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지금 뭐 이미 29,000원권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29,000원권역을 이날이죠. 이날 9월 9일 날 거래량을 어느 정도 실으면서 돌파해 나갔고 약간의 기간 조정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상당히 침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효율적으로 모든 정보나 시장의 움직임이 효율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안정성도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차근차근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발주 혹은 블루칩이 뭐 이렇게 시장의 양상들을 좀 반영을 해 나간다면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은 이제 넥센타이어인데요. 네.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선발주가 약 13% 정도 반등을 할 때 네. 29,000원에서 아까 뭐 한 32,800원 뭐 이 정도까지 네. 올랐는데 한 13% 정도 반등을 해 나갈 때 계속해서 옆으로 기고 있죠. 네. 이제 9월 9일 날 이제 한국타이어가 전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날이 9월 9일인데 여전히 직전 고점 아래에 있죠. 네. 그래서 한국타이어가 계속해서 급등을 해 나갈 때 계속해서 옆으로 기간 조정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시장 상황이 매겨 확산 국면으로 이렇게 접어드는 양상이 펼쳐지면서 한 번에 급등해 나가는 현상이 펼쳐지는 것이 이제 후발주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이러한 특징들이 넥센타이어 같은 종목 이등주 혹은 후발주에 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지금의 이 후발주들이 급등해 나가는 양상은 선발주의 급등을 한 번에 반영해 나가는 양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지금의 시장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공격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선발주 중심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네. 공격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후발주의 매기로 확산을. 전이되는 것에 예.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만 보수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블루칩 혹은 뭐 대형주 위주로 갈 필요가 있다. 타이어 업종을 예를 들면 네. 뭐 그래도 계속해서 한국 타이어를 잡아야 될 네.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차근차근 가는 한국 타이어를 놓기도 조금 지금은 아쉬운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넥센타이어 같은 종목
종목을 사야 되느냐. 어제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손을 대기는 좀 그렇고 사실 더 좋은 시나리오는 이렇게 어제 넥센타이어가 오르기 바로 전날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출연해 주셔가지고 넥센타이어를 한번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네. 그런 거 어떻게 좀 없을까요? 이렇게 한 번에 따라잡을 수 있는 후발주자요. 네. 지금 매기 확산의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매기 확산이 진행되는 국면에서 옆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넥센타이어처럼 네. 아직 급등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뭐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바로 전에 네. 횡보하는 이러한 종목들, 네.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접근해 나가기에는 뭐 아주 좋은 투자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고를 때 있어서 시장의 핵심적인 업종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네. 왜냐하면 이 핵심적인 업종의 주변에서 이 급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네, 업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업종이어야 되고 거기 안에 옐로칩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서 뭐 핵심적인 업종이라고 보면 단연 이제 운수 장비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자동차와 조선주를 모두 끌어안는 업종이 이제 운수 장비 업종입니다. 네. 특히 이제 조선주들이 급등을 할 때는 동반해서 이제 두산그룹주들도 이제 함께 움직이는 현상들이 있는데 네. 최근 시장이 바로 이러한 국면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근데 이제 조선주와 자동차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종목이 중소형주 중에 하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동차와 기계 산업에서 매출 비중이 50대 50, 거의 50, 반반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인데 그것이 네. 동양기전과 같은 종목입니다. 네. 동양기전은 또 이제 키코에 따른 피해도 어느 정도 입은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죠. 네. 이에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환율 수혜까지 이 세 가지 시장에서 핵심 이슈가 되는 세 가지가 동시에 얽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네. 동양기전 같은 종목은 뭐 시장의 뭐 가히 중소형주 중에서도 뭐 최고의 주가 상태를 보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역시 뭐 동양기전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듯 시장의 중심 그러니까 운수 장비 업종에서 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제 산업에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네. 오늘 이제 철강 쪽을 좀 찾아봤습니다. 예. 이 철강의 사용 용도는 이제 건설도 비중이 높지만 이 자동차와 조선, 기계 뭐 이러한 쪽의 비중이 또 압도적으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린 시장의 핵심 업종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철강 업종의 몇 종목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동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대아이스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전 고점을 이미 돌파를 해서 계속해서 반등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네.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이미 99년 이후에 저항권역으로 작용을 하면서 돌파하지 못했었던 2만원권역 라인을 최근에 이제 이렇게 횡보를 한 이후에 돌파해 네. 나가고 있죠. 쏙, 예. 네. 현대아이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미 돌파를 해나간 상황이고, 네. 사실상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뭐 철강주의 탑픽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주봉상으로 뭐 이미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선발주로서 이미 돌파를 한 상황이지만 지난 9월 7일 날 확실하게 21선을 좀 돌파한 이후에 사실상 뭐 오르긴 했지만 사실상 횡보 상태거든요. 네. 시장 대비해서는 이때부터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와 앞서 말씀드린 조선주, 뭐 두산그룹주 중심의 급등세가 펼쳐지고, 네. 이제 뭐 현대제철 같은 종목도 매기가 좀 확산되면서 12만원권역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강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우량주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것들이 단기적으로 좀 뭐 좋은 매수 타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철강업종 중에서 좀 후발 주자이고 시가총액이 좀 상대적으로 작은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과 좀 어울리는 그러한 종목을 좀 선택해봤습니다. 네. 동부제철인데요. 동부제철의 지금 주가 차트 상태는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네. 저점은 점점 높아지면서 이러한 것들이 어느 한 점으로 응집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고 네. 특히 최근의 가까이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최근에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서 두세 배가량 이렇게 실리면서 위로 상향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그렇게 되면 이 윗라인에 있는 이
저항권력이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네.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용도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이 동부제철은 냉연강판을 주로 생산하는 이 철강 업체였습니다. 근데 네. 2009년에 이 그룹의 수건 사업이었던 전기로 제철 공장을 준공함으로써 열연을 생산하게 되고 이 열연을 생산함으로써 열연과 냉연 간의 그 시너지가 지금 창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동부제철이나 뭐 동부그룹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 차입금 구조에 있습니다. 네. 이 차입금이 그 외부 차입이 뭐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해 수익의 뭐 상당 부분이 그 이자로 나가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 최근에 상당히 해소가 됐습니다. 그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그 은행에서 대출도 일어나고 있고 네. 금융권에서 대출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일어나면서 그 만기는 길어지고 금리는 낮아지는 이러한 네. 그 수익 구조 개선의 효과가 또한 발생이 되고 있고요. 네네. 또 그 여타 자산들을 상당히 많이 매각을 하고 있고 또한 그 대주주의 사대 출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대부분의 그 대주주의 사주 출연이 기업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대주의 사재 출연을 나쁘게 볼 수 없는 것이 예. 오히려 기업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좋아지기 위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업의 PBR 수익성은 뭐 이제 개선되고 있는 막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2007년도에 영업 적자를 기록했던 것이 올 상반기에만 1,000억 원이 넘는 그 영업이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전기로 제철 공장 준공에 따른 그 매출 확대와 그에 따른 수익성 개선 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차입금이 계속해서 좀 줄어나가고 있는 이런 또 투자도 전기로 사업 제철 공장 1조가 넘는 그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도 어느 정도 일단락됨으로써 이러한 동부그룹 전체의 뭐 재무 리스크는 상당히 그 해소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특히 이제 동부 하이텍이 동부그룹의 핵심 그 포인트였는데 네. 이 동부 하이텍이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그 부채가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산업은행과 함께 올 연말까지 여타 자산을 매각하면서 4천억 수준으로 네. 1조 원을 그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그 그룹 리스크도 점차 좀 해소돼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과연 얼마까지 올라줄지. 네. 단기 투자라고 하면 역시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도 좀 철저하게 좀 잡아 나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저점 라인이 이제 그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9,800원 라인에 위치했는데 손절가는 9,800원 설정하면서 이 3일 3거래일간 이렇게 매기가 평소에 두세 번 거래가 되면서 제반 이동 평선들이 이렇게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는 네. 주가가 쉽게 눌림목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전일 종가 1,300원 대비해서 50원 낮은 1,250원 잡으면서 네. 목표가는 1차적으로 직전 고점권역이라고 볼 수 있는 라인이죠. 12,000원 라인 설정을 하고 네. 2차로는 16,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PBR이 0.3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16,000원이라는 가격도 재무구조가 조금씩만 개선되는 모습들이 조금씩만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요. 다음 이 시간에 제가 김학현 차장님 만나 뵀을 때는 동부제철이 꼭 넥슨타이어와 비슷한 차트 모양으로 쑥 아주 긴 장대 양봉 출현해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끝으로 동부제철 얘기까지 들어봤네요. 오늘의 센 전략은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에 이어 차세대 스마트폰인 옴니아 7을 오는 10월 중에 선을 보입니다. SK그룹이 철광석 분야에서는 사상 최대 금액인 7억 달러를 투자해 연간 900만 톤을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 하원이 환율 조작 의심을 받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국 환율 조작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습니다. 대기업 구조 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업 구조 조정 촉진법의 일몰 시한 연장이 추진됩니다. 당초엔 올해 말에 일몰될 예정이었습니다.
유명환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돼버린 외교통상부 장관에 김성환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이 같은 내용 가지고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삼성전자가 차세대 스마트폰을 오늘 10월 중, 그러니까 당장 이번 달 내로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옴니아 7이라죠? 네, 삼성전자가 갤럭시 S에 이어 세계 시장을 공략할 차세대 스마트폰인 옴니아 7을 이달 중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옴니아 7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신규 스마트폰 운영체제 OS인 윈도폰 7을 탑재한 것이 특징인데요. 삼성전자는 MS와 윈도폰 7 라이선스 계약을 공식 체결하고 오는 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MS 윈도폰 7 발표 행사에서 옴니아 7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윈도폰 7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옴니아 7 외에도 윈도폰 7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5개에서 6개 정도를 추가로 발매할 예정인데요. 네. 이를 통해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서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옴니아 7은 8GB의 내장 메모리, LED 플래시, 슈퍼 아몰레드가 탑재돼 갤럭시 S에 이어 차세대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할 차세대 무기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네. 윈도폰 7은 멀티미디어, 멀티태스킹 능력이 예전보다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과 사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도 윈도폰 7을 적용한 스마트폰인 옵티머스 7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옵티머스 7은 3.8인치 LCD, 1GHz CPU와 MS 장점을 보이고 있는 컴퓨터의 OS와 호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자, 스마트폰의 또 새로운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들끼리의 싸움도 예상됩니다. 삼성의 옴니아 7 그리고 LG의 옵티머스 7 둘 다 출시 임박이네요. 자, 그리고 SK그룹도 이제 철광석 분야에 무려 최대 7억 달러 투자를 얘기를 했어요. 네, SK그룹이 철광석 분야에서 사상 최대 금액인 7억 달러를 투자해 연간 900만 톤을 확보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연간 국내 소비량의 17%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SK그룹은 최소 20년간 매년 900만 톤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포스코가 지난 2008년 10월 브라질의 마미사 광산에 투자한 5억 달러가 국내 기업의 철광석 투자 금액으로서는 가장 큰 것이었는데요. 네. SK그룹은 계열사인 SK네트워크스를 통해 브라질 EBX 그룹의 산하의 철광석 개발업체인 MMX가 발행할 21억 5천만 달러의 규모의 신주 중 7억 달러 어치의 신주를 인수할 계획인데요. 네. SK네트워크스는 올해 초 캐나다 CLM과 10년간 매년 철광석 100만 톤을 장기 구매하는 계획을 맺은 뒤 이번 MMX 투자로 연간 1000만 톤 가량의 철광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SK그룹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연간 440만 톤 규모의 페루 액화 천연가스 공여 준공에 이어 이번 7억 달러 규모의 브라질 철광석 투자 계획을 성사시켜서 자원이 풍부한 중남미 지역에서 SK 입지를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SK네트워크스는 투자 재원으로 한국수출입은행에 자원개발 정책자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SK 철광석 투자 그리고 삼성전자 새로운 스마트폰 얘기 산업계 소식을 좀 접해봤는데 이번엔 환율 전쟁에 관련된 조금 더 업데이트된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미 접하셨으리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미국 하원에서 중국의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그야말로 중국을 겨냥한 그냥 환율 조작국과 관련된 대중국 환율 조작 법안을 만들어서 이게 통과가 되려나 했었는데 결국에 가결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것도 무려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고요? 네, 결국 미국 하원이 중국을 사실상 겨냥한 환율 조작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시키면서 미국과 중국 환율 전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네. 미국 하원은 현재 시간으로 지난달 29일 환율 조작 의심받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 계약 법안을 찬성 348표, 반대 79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시켰는데요. 이날 패결에서는 공화당 의원도 99명의 찬성표를 던지는 등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법안은 미국에서 위안화 절상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을 사실상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미국과 중국 간 경제 패권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미국 상원은 아직 이 법안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어서 최종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네. 이에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관계자는 환율을 근거로 보조금 조사를 벌이는 것은 세계적인 자유무역
규정을 위반하는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원에서 표결 일정을 중간 선거 때문에 미루고 있어서 이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으되 아무튼 하원에서는 거의 찬성과 반대표가 한 4배 정도 찬성표가 많아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이 됐다는 소식. 양국의 그 환율 전쟁이 새 국면에 들어가진 않을까 하는 또 우려도 드는군요. 그리고 올해 말로 원래 기한이 끝나는 걸로 돼 있었던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법, 이 소위 기촉법이라고 하는데 연장이 추진된다면서요? 네,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죠.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일몰시한이 연장에 추진이 됩니다. 채권다 주도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촉법은 당초 올해 연말로 끝날 예정이었는데요. 네. 어제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금융계와 산업계, 법조계 등의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네. 김 의원은 이날 기촉법 개정을 다음 달 초에 발의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법인 기촉법은 법원 제출 내려지면서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인데요. 네. 현재 업계에서는 기촉법 일몰실 연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약 3에서 5년 정도의 한시법 정도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차기 외교통상부 장관의 말이죠. 현 김성환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떴네요. 네, 유명한 전 장관의 사태로 공석이 된 외교통상부 장관의 자리에 김성환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전체가 끝나는 대로 외교장관 내정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김 수석은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77년 외교부에 들어와 북미 국장과 우즈베키스탄 대사, 기획관리시장, 외교부 2차관 등을 지냈습니다. 한편 김황식 전 원장의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감사원장 자리에는 네.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과 목용준 헌법재판관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슬슬 좀 자리를 잡아가는 듯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금융부 김영필 기자와 함께 있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가요, 1788포인트 정도로 끝이 났는데요. 장중에는 1950포인트까지 육박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마이너스로 끝이 났는데 9월장 들어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소식, 그리고 지표가 일제히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지표 개선이 오히려 연준에 돈 푸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런 해석까지 붙으면서 결국에는 약간 조정받으면서 끝났는데요. 지금 뉴욕 증시 9월은 최근 71년 내 가장 좋았다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다우는 무려 한 달간 7% 이상이나 상승했으니까요. 우리 장 못지않게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뉴욕 증시, 오늘 하루 약간 조정받았다 해서 크게 충격을 줄 것 같진 않겠다 싶은데 말이죠. 자세한 우리 장 소식은 잠시 후 출발 센 증시를 통해서 풍성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